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제5장 통계적 추론과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뒷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탄착 분산과 피드백 그리고 탐구 활동에 대한 안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탄착 분산과 피드백입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탄착 분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 음성 피드백 루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해줘야 할 비밀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킬러 김공학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무기 1번,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어진 목표물을 맞춰야 하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표적지를 맞추면 됩니다. 표적지까지의 거리는 약 100m, 주변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김공학 씨, 어떤 무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1번 권총을 선택하셨군요. 권총은 직사무기로 발사체의 궤적이 비교적 직선으로 날아가는 무기를 말합니다. 그럼 발사해 볼까요? 역시 김공학 씨. 표적지를 맞춰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듣던 대로 실력이 상당한데요. 그럼 두 번째 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환경이지만 표적지를 가리는 장애물이 하나 존재합니다. 만약 여기서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직사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물 때문에 당연히 표적지를 맞출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처음 해봤던 2번 무기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2번 무기는 박격포라고 불리는 무기인데 발사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곡사 무기입니다. 역시 김공학 씨, 주어진 조건을 전부 다 고려해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두 번째 임무 역시 완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을 보니까 여러분의 동료 케이션 씨도 두 번째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케이션이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케이션 역시 노련한 킬러답게 곡사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포탄이 표적지를 향하지 않을까요? 케이션 씨는 아쉽게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과연 어떤 요인이 미션을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케이션 씨가 어떻게 해야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아마 받침대, 다시 말해서 포판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포신의 각도를 다시 조정한 후에 발사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투석기는 박격포와 같은 곡사 무기로 아마 투석기를 운용하는 사람들도 케이션 씨와 비슷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투석기를 사용하던 부대들은 정확도를 올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대를 사용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투석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투석기를 여러 대 사용하다가 만약 한두 대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목표를 명중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사람들도 이러한 운용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고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투석기를 한 대만 사용하더라도 정확하게 보내기로 한 거죠. 일단 하나의 투석기로 목표물을 조준해서 쏘고 투사체가 도달한 곳을 전부 확인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발사해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투사체가 흩어지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통계적 추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사체의 탄착과 관련된 용어와 수학적 개념입니다. 그럼 각각의 용어에 대해 그림을 보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탄착점입니다.
방금 전에 투사체가 떨어진 곳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계적 추론을 한다고 했죠. 투사체가 떨어진 곳이 바로 탄착점이고 그것을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탄착군은 탄착점들의 모임입니다. 탄착점을 확인한 후에 그것들을 묶으면 곧 탄착군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좌표 평면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각각의 탄착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죠? 통계적 추론을 위한 통계값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값들의 평균을 내면 탄착군 중심이 되고 편차값, 즉 통계값에서 평균값을 빼고 그것을 제곱한 값들의 산술 평균을 내면 탄착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탄착점이 흩어진 정도입니다. 분산이 작으면 값들이 모여 있고 크면 퍼져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탄착 분산이 작다는 것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직접 표적지를 보면서 과연 어떤 투석기가 쓸만한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지입니다. 목표를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정확도가 매우 낮고 탄착 분산이 큰 투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타격 범인의 한 발도 우연히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1번 투석기는 무기로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지입니다. 분명히 유효 타격 범위 안에 탄착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서로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요? 2번 투석기는 목표 지점에 도달한 투석기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탄착 분산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투석기는 목표 지점에는 도달했다고 보고 투석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밀하게 타격하기는 어려운 투석기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표적지입니다. 되게 독특하죠? 목표는 한 발도 맞히지 못했지만 탄착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귀엽게 자리에 있습니다. 정확도가 매우 낮은 반면에 탄착 분산은 또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투석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목표를 맞출 수는 없지만 0점을 조정하거나 5조준을 한다면 목표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투석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적지입니다. 누가 봐도 훌륭하죠? 정확도도 아주 좋고 탄착 분산도 매우 작습니다.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석기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표적지를 한눈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표적지가 좋은 표적지였죠? 그렇죠. 탄착 분산이 작은 표적지가 좋은 표적지였습니다.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탄착 분산이 작은 게 좋다면 왜 탄착 분산이 커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투석기의 탄착 분산이 커지는 주요 원인으로 바로 투석기의 동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력 투석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력 투석기는 어떤 방식으로 돌을 날렸죠? 군인들이 모여서 힘점을 힘차게 누르거나 당긴다고 했죠. 숙련된 군인들이라면 편차는 줄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함께 힘을 쓰는 건 크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투사할 때마다 던지는 힘이 달라진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 투석기는 태생적으로 정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게추 투석기는 어떨까요? 무게추의 무게가 동일하기 때문에 투사할 때마다 그 힘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비스과 같은 무게추 투석기는 표정 작업을 통해 탄착 수정을 한다면 매우 정확하고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석기의 탄착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피드백의 원리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피드백이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다시피 시스템에 입력되어 처리된 결과가 다시 입력에 작용해 그 결과를 줄이거나 느리는 자동 조절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피드백은 한 번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해야 그 시스템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이 피드백의 순환 과정, 다시 말해서 피드백 루프를 나타낸 도식입니다. 피드백 루프의 세부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용기, 제어센터, 작용기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면 그 결과가 음성 아니면 양성 피드백 과정을 거쳐 다시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여기서 양성 피드백이란 피드백이 작용기 효과를 증폭시키는, 다시 말해 값이 커지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노래방 한 번씩 가보셨죠? 요즘 코인 노래방도 많이 생겨서 학생들도 되게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주 가곤 합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혹시 스피커에 마이크를 갖다 대본 적 없나요? 선생님같이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은데요. 스피커에 마이크를 가져다 대면 삐 하고 마치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에 입력된 작은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방출되는데 스피커를 통해 커진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이 되고 또 그 소리가 다시 커져서 마이크로 입력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입력된 작은 값이 큰 값으로 출력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값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것을 바로 양성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음성 피드백 루프는 뭘까요? 피드백이 작용기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드백 루프를 의미합니다. 겨울에 트는 보일러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보일러를 작동시키려고 어머니께서 먼저 어떤 일을 하시죠? 그렇죠. 희망 온도를 설정합니다. 희망 온도를 설정하면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온도계가 온도를 측정하고 희망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바닥을 뜨겁게 데워줍니다. 입력된 값이 원하는 목표 값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음성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렇게 양성 그리고 음성 피드백 루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표정 작업, 즉 탄착 수정은 어떤 피드백 루프에 속할까요? 표정 작업을 한번 살펴봅시다. 표정 작업을 위해서는 일단 포탄을 쏴야 합니다. 대포의 평각과 사각을 고려해서 발사부터 하는 거죠. 여기서 평각은 수평면에서 좌우로 회전하는 각도, 다시 말해 포탄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편 사각은 수직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포탄의 거리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포의 평각과 사각을 조절해서 포를 쐈다면 포탄의 떨어진 위치를 분석해서 편각과 사각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정 작업은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려는 목적을 지닌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표정이란 오차를 줄여나가는 음성 피드백 루프에 해당하는 거죠. 비슷한 예시로 활쏘기를 들 수 있는데요. 활은 총알이나 포탄보다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0점 조정이 된 활이라도 때에 따라서 요상하게 날아갈 수 있는데요. 만약 정조준을 했음에도 조준점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탄착군이 형성되었다면 활을 쏘는 사람은 바람을 고려해서 5조준을 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고려해서 일부러 표적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을 조준하는 거죠.
이런 활쏘기도 오조준을 통해 오차를 줄여나가는 음성 피드백 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드백 루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다시 대포로 돌아가 봅시다. 대포를 쏘면서 항상 탄착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을 방금 배웠지만 사실 실제 전장에서 매 순간 탄착 수정을 하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대포를 여러 번 발사하면서 그 자료로 사표, 다시 말해서 사거리표를 만들었습니다. 특정한 대포를 가지고 사표에 적힌 조건을 지켜서 발사한다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목표와 근사한 거리에 포격하기 쉽겠죠.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실제 미군의 M1 81mm 박격포의 사표입니다. 자, 그런데 초기 대포들은 발사 각도만을 조절해서 발사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화약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발사 각도와 장약의 개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말하는 장약이란 단순히 화약 뭉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같이 파우치에 쌓인 형태도 있고 박격포 꼬리에 다는 꼬리 장약도 있습니다. 발사 각도가 같더라도 장약을 추가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M1 81mm 박격포의 사표를 중심으로 사표에 어떤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를 발사할 때 고려할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야드를 단위로 한 거리, 그리고 발사 각도, 마지막으로 장약의 수를 기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발사 각도와 장약의 수를 고려하면 원하는 거리에 포탄을 보낼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800야드에 포탄을 보내고 싶다. 그럼 첫째, 74도의 각도로 장약 2개를 넣어서 쏘든가, 아니면 둘째, 64.25도의 각도로 장약 1개를 이용해 쏘든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방법을 굳이 두 가지나 써놓은 걸까요? 어찌 보면 불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어떤 박격포의 발사 각도에 따른 사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파란 선만 한번 봐볼게요. 저 멀리에 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괴물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괴물을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60도로 발사를 하든가 아니면 30도로 발사를 하든가, 이 둘 중에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목표물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차폐각이 생겨서 목표물이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도가 아닌 60도로 발사를 해야 괴물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살펴본 예시와 같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표에는 특정 거리로 포탄을 보내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표와 실제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는 야드 수준이 아니라 미터 수준으로 정밀하게 포탄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한 표정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손쉽게 표정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 항상 컴퓨터가 멀쩡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들도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기기인 계산자를 활용해서 표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자는 로그의 원리를 이용해서 곱셈과 나눗셈, 제곱근, 로그, 삼각함수 등의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사체의 탄착 분산에 대해서 깊게 알아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투석기부터 오늘 배운 대포까지 여러분들은 기나긴 역사의 흐름과 다양한 무기들의 원리 그리고 발전사를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길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5장 학습은 이쯤에서 마치고 탐구 활동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째, 간이 투석기를 활용한 탐구 보고서 작성. 둘째, 투석기로부터 출발하는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8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다음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조하여 간이 투석기 모형을 제작한 후에 임레드 형식에 맞게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임레드 형식은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공계 발표나 논문 작성에 알맞은 형식으로 서론, 방법, 결과, 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 투석기 실험을 통해 실제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의 품질 관리 아니면 생산 시스템을 간접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참조해서 탐구 과제를 수행하면 되는데요. 투석기는 과학상자 아니면 투석기 제작 키트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실험의 탐구 동기나 목적을 서론에서 분명히 밝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도출된 실험 결과를 낱낱이 정리하면 됩니다. 당연히 임레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의 부분이겠죠. 실험의 의의나 추 과제 등을 밝히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활동입니다. 교재 19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다음 프로젝트 사례를 참조하여 DIKW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융합 프로젝트를 설계한 후 작품을 만들어 보자. DIKW는 지식이 구축되어 작품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이는 예시처럼 이 과정에 맞추어 여러분들만의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예시는 투석기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투석기를 던져보면서 실제 상황같이 연출도 한번 해보고 이를 보고서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교과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탄착 분산과 피드백 그리고 탐구 활동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데이터 시각화와 공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